네, 사무로TV 네. 멤버십 마스터분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한번 누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증시 마감 상황 이분과 함께 확인해보죠. 나눠볼까요? 자, 우리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여도네커님 말씀대로 1% 정도 빠진 것처럼 시작하다가 중간에 올라가다가 다시 거의 1% 가까이 이렇게 빠지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왔습니다. 네. 네, 한국 증시는 미국의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의 압도적인 승리인 레드웨이브가 실패했다는 분위기, 그리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인 FTX의 이슈와 오늘 발표되는 10시 반이죠. CPI를 경계하면서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18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외국인들은 출발부터 현선물 동시 매도가 이루어졌고 기관은 코스피 매수로 출발을 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글로벌 자금의 그 차이나런 이후에 국내 시장에 대한 우호적인 수급 여건이 이어지면서 사실 외국인 매도세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출회되면서 지수 낙폭을 빠르게 장중에 축소했습니다. 9시 30분을 지나면서 외국인 선물 순매수 전환하고요. 원달러 환율도 1362원대까지 빠르게 안정되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스피가 잠시 플러스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보시면 네. 최근에 뚜렷하게 확인되는 외인의 중화권 매도와 여타 이머징 매수가 보입니다만 특별히 지금 대만이나 중국 쪽을 팔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인도 시장과 한국 쪽으로 외국인 수급이 꾸준하게 유입됐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글로벌로 친다면은 아마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마 한국이 가장 수익률이 가장 높게 나온 걸로 제가 아시아 쪽에서는 그렇다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표를 좀 보여주시면 중국과 대만 대비 이제 한국과 인도의 외국인 수급 스프레드 추이를 보이는데요. 왼쪽에 보시면은 한국과 인도를 합한 거에서 이제 대만과 중국을 합한 걸 뺀 이런 부분인데요. 대부분 보면 한국과 인도가 이제 짙게 그려진 선을 보시면 우상향 그림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대만과 중국을 포함한 수급인 외국인 수급은 지금 빠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이죠.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대한 수급 스프레드가 이제 모멘텀인데요.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이 외국인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한국에 대해서 인도와 마찬가지고요. 조금 수급들이 들어왔다는 부분인데, 다만 오른쪽에 차이나런 수급 관련된 스프레드 모멘텀을 보시면 다소 조금 빠지고 있죠. 이 부분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약간 약화되고 있는 모습이 요 며칠 사이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뭘 나타내주는 그래프인가요? 중국과 대만에 대한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한국과 인도 쪽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걸 보이는 거고요. 스프레드는 그와 관련된 힘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힘들이 쭉 치솟다가 어떻게 되죠? 조금 빠졌다. 슬슬슬 좀 스프레드가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차이라는 수급 관련된 외국인 스프레드 모멘텀이 축소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다소 조금은 시장을 받치는 어떤 수급이 들어오는 힘이 조금씩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는 모습이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업종별로 보시면은 오전에 운수창고나 비금속, 광물, 음식료 업종들의 업종 강세 속에서 전기, 가스나 철강, 금속, 전기전자, 서비스 업종들이 약세를 보였고요. 11시를 넘어가면서 외국인들이 코스피 매도 1000억을 넘기면서 재차 하락 추세 전환했습니다. 항생지수가 이때 2% 이상 조정이 나오면서 중국 증시 조정도 나타났는데, 아시다시피 당대회 패닉이 있었죠. 그 이후에 정부의 친시장적인 상당히 발언이 많이 나오면서 반등이 제법 크게 중국 시장에 나왔었습니다. 홍콩 H지수는 최근 들어서 12%나 시장이 급등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랐죠. 코로나 리오프닝 기대가 또 이제 코로나 겨울 확산이라든지 최근에 8,000명 정도까지 올라오는 중국 시장의 코로나 일단 확산세 때문에 긴장감이 살짝 밀어 올리면서 중국 시장 조정이 많이 나왔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광군절 데이터라든지 그다음에 향후 2주간 코로나 확산 개수를 좀 확인하자 이렇게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중국 시장에 이제 일단 조정이 나온 거죠. 이 가상화폐에 관련된 악재도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바이낸스의 FTX 인수 무산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요, 사실은 일부 코인 관련된 업체들의 뱅크런, 그 유동성 관련된 리스크 여파가 시장을 좀 여러 가지 리스크를 좀 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가 사실 대두가 됐습니다. 그건 나중에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최근에 이제 단기 상승 부담에 따른 이런 여러 가지 지수에 대한 부담도 이어지면서 시장 매물이 출회됐는데, 오늘이 또 옵션 만기라는 점도 일부 영향을 부정적으로 미쳤습니다. 네.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이제 9거래일 만에 순매도 전환했고요. 전기전자, 철강, 서비스, 화학 등의 매도가 나왔고, 오늘 밤 미국 10월에 이제 CPI 결과를 이제 경계하는
모습인데 기관은 장중에 화학과 철강 업종 매수를 보였습니다.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최근 단기 급락에 따른 반작용으로 장중 1375원대까지 반등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을 좀 제한했고요. 그동안 코스피 상승을 주도했던 주도주였죠.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또 단기적인 반등세가 나왔던 인터넷 쪽에 순매도도 주춤하면서 코스피 하방 압력이 높아졌습니다. 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음식료나 그다음에 섬유유복 등의 내수 소비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강세로 이어지면서 의약품 업종을 이끌었고요. 반면 이제 외국인들의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삼성전자, 삼성 SDI 등 일부 이제 전기전자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업종별로는 건설이라든지 음식료, 담배가 강세를 보였지만 통신 장비나 디지털 컨텐츠라든지 반도체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였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다소 조금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였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지표들이 고점권에 위치해 있었고, 그다음에 ADR 그러니까 이제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 수 관련된 이 비율인데 지표가 192%까지 올라오면서 주요 저항 수준이었던 140%를 이미 크게 상회하는 기술적인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였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락 종목 대비 상승 종목의 그 비율을 또 뭐 140 정도였다 190까지 올라갔다는 거는 그만큼 많이 좀 시장이 떴다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고점 밴드로 치고 있는 뭐 140보다도 훨씬 높은 지표까지 올라갔으니까 단기 이제 종목 그 상승이 조금 과열이 아니냐 이런 쪽의 지표들이 좀 나오고 있는 별별 지표가 다 있군요. 네, 지표는 상당히 많습니다. 뭐 MACD 오실레이터, 그다음에 뭐 스토캐스틱스, 뭐 RSI 뭐 등등 지표들이 많이 있죠. 그 HTS 들어가면 다 보입니까? 네, 있습니다. 이거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여도내건 해봅니까 이런 거? 저는 뭐 예전에 제가 네. 이제 한창 20대 때 단타를 즐겨 했을 때 그래요? 그땐 좀 했어요? 막 무슨 차트만 있다고 보면서. 하면은 막 이렇게 해보고 했는데 네. 의미 없더라고요. 큰 의미 없습니까? 근데 그거를 잘 해석할 줄 알아야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저는 네. 선무당이라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에서 움직인 종목들 섹터들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안 좋았죠. 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가상화폐를 왜 제가 헤드라인 쪽으로 좀 가져왔냐면 이게 예전에는 테마성의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면 지금 FTX 관련된 뭐 바이낸스 관련된 이 이슈는 다소 좀 시장의 유동성 리스크를 좀 그렇죠. 일으킬 수 있는 주식시장에도 이야기라서. 큰 영향을 준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서 유동성에 대한 축소 때문에 뭐 다른 주식을 팔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시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뭐 규모로 봐서는 조금 저희가 좀 우려가 될 수 있는 뭐 어떤 이슈일 수 있습니다. 이 가상화폐 거래소 존폐 위기가 또 벌어지고 있고요. 뭐 관련 기업들 주가가 하락했는데 글로벌 상위 가상화폐 거래소가 이제 FTX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큰 편입니다. 여기에 대한 유동성 부족이 오른 이제 뱅크런이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계 1위인 바이낸스가 이제 인수하겠다고 나섰다가 하루 만에 철회를 바로 해버렸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연쇄 부실 발생 우려가 사실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그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제 24시간 전과 비교하면서 13% 급락했고요. 지난 2020년 이후에 최저 가격까지 빠졌습니다. 이 표를 좀 가져왔는데요. 이 보시면은 조금 이렇게 쇼킹합니다. 속보가 나오는데 그 FTX의 CEO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 진짜요. 저거 보고서 일단 뭐 예, 뭐 이렇게 찾아봤는데 예. 뉴스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떠 있고요. 트위터 쪽에. 그다음에 그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이게 관련해서 이제 그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뭐 폰지 사기로 일단 혐의 기소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약간 도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그 관련된 직원인데 좀 중요한 직원이에요. 여기서 이제 뭐 도주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도주 가능성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이 거래소 관련된 이슈들이 좀 많이 이렇게 좀 좋지 못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뭐 거래소 3위 업체라면 거래 대금 자체가 작지는 않은 어마어마하겠죠. 규모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 때문에 그렇고요. 또 그 바이낸스가 왜 이제 FTX를 인수하려다가 하루 만에 말을 바꿨느냐 여기에 이제 주목하는 부분인데 이 재무제표상의 확인된 부실이 생각보다 크거나 또는 현 시점에서 확인할 수 없는 다른 리스크가 또 뒷단에 있을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 인수 이후에도 정부의 어떤 법적 체제라든지 추가적인 문제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고 바이낸스 쪽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뭐 어느 정도 파생이 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의 리스크 요인으로 사실은 좀 우리가 좀 불안 요인으로 사실은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고요.
거기다가 이제 미국 중간선거 개표 상황도 사실 가상화폐 시장에 좀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가상화폐 자산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네. 재정 정책에 대한 스탠스에 있어서 공화당이 시장에 좀 더 유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존재했었는데 이 상원 쪽에서 공화당이 좀 밀리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기대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선전함에 따라 이 기대감이 축소되면서 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도 상당히 있었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가상화폐 관련 주도 빠지기도 했지만 사실은 반도체라든지 인터넷, 게임 등 주요 기술주도 하락하는 모습들이 네. 결국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상당히 위축됐다는 영향을 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프로도 또 살짝 가상화폐 가상화폐. 뭐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비트코인 사셨습니까? 아 비트코인은 안 사죠. 그럼 비트코인은 안 사고. 메인코인 말고 알트코인으로. 네, 뭐 디센트럴 어쩌고 하는 거, 뭐 우유 같은 뭐 이런 거 뭐 있어요. 우유요? 이름이 미리크예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하여튼 이렇게 들어갔는데 네, 보니까 80 몇 프로, 70 몇 프로 요 정도더라고 지금. 마이너스. 아니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이제 우리 따지지 맙시다. 아 그래 무조건 예, 마이너스. 마이너스인데 이제 몇 퍼센트냐 문제인데. 아, 많이 빠네. 물론 이제 그 금액 자체가 절대 금액 자체가 뭐 크진 주식보다는 않죠? 훨씬 적으니까 뭐 조금 뭐 데미지는 덜하긴 합니다만 코인도 안 돼요. 뭘 해야 될까 나는? 부동산도 안 되고 주식도 안 되고 예금을 하세요. 예금? 지금 보니까 여기 여의도에 있는 저축은행에 낮에 그 고객분들이 엄청 많이 몰리시더라고요. 몇 프로에 몇 프로? 뭐 보통 다 이제 가면 6, 7% 7%? 하니까. 근데 예금을 나는 아마 그 저축은행 같은데 가려고 그러면 줄 못 쓰게 할 것 같은데. 왜요? 정프로 오지 말라고. 정부로 넣으면 보면은 괜히 큰일 저축은행 난다. 사태가 벌어진다거나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갑자기 뭐 금리 인하라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고. 그냥 자. 집에 저금통에 네, 그것보다는 뭐 걸로. 어떻게 장기채 국채라든지 예. 그런 거 괜히 하셨다 또 가격이 뭐. 모르죠. 자 그러면 수속 네. 네, 뭐 수소 관련된 부분도 사실 시장이 그렇게 큰 건 아니어서 이게 뭐 어느 정도의 뭐 바급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수소 쪽에 사실 좀 힘을 실어주는 뉴스들이 꽤 최근에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독일 에너지 기업인 크라프트베르크와 함께 뭐 새로운 수소 연료 전지를 개발하면서 독일에서 특허를 출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14년과 15년 정도의 수소 컨셉카를 이제 뭐 차를 컨셉카를 이제 만든 적이 있는데요. 실제 양산은 실제 복수관이 없었죠. 근데 이제 BMW도 뭐 전기차나 수소차를 동시에 좀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기차 다음 트렌드가 이제 수소차가 될 거로 전망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일반 상용차나 이거하고 좀 다릅니다. 수소차는 뭐 트럭이나 버스 뭐 큰 차를 주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BMW는 25년도에 수소차 iX5를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제 수소차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대비 충전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뭐 장단점이 있긴 합니다만 전기차 급속 충전은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 수소차는 5분 만에 충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장점도 있고요. SNE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9월 사이에 글로벌 수소차 판매량이 14,000대니까 사실 전기차하고는 비교가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현대차의 시장 점유율이 58.7%, 도요타가 18.2% 2위.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판매량 자체가 워낙 없기 때문에 이 뭐 그 점유율 같은 게 크게 의미는 사실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지만 EU 쪽에서는 28년까지 유럽 주로 간선도로에 100km마다 수소 충전소를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의결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충전소 관련된 이슈는 사실 좀 있습니다. EU는 28년까지 뭐 이런 부분들이 갈 거고요. 중국도 25년까지 수소차 10만 대를 보급하기로 예측이 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중국은 최근에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가 현재 중국 시장의 30%를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속도거든요. 이런 부분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계부처에서 윤석열 정부 첫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새 정부 수소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했는데 표를 좀 띄워주시면 보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 현재 그 수소 상용차가 지금 현재 국내에 몇 대 있냐면 211대입니다. 우리나라요? 예. 몇 대 안 되네요. 진짜 적다. 그런데 이제 2030년까지 이 상용차를 3만 대까지 보급하겠다. 구체적인 이제 수치가 이제 제시가 됐고요. 그다음에 뿐이죠. 그렇죠. 이제 수소 전문 기업도 600개까지 육성하고 그다음에 현재 없는 액화 수소 충전소도 70개까지 설치하겠다. 이게 뭐 전기차와 비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큰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70개.
아껴라. 네, 워낙 이렇게 낮은 숫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어쨌든 정부가 방점을 찍는 거고요. 연료전지 등의 7대 전략 분야에서 기술력 확보를 목표로 한 뭐 3업 전략 이렇게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청정 수소 관련된 부분의 비중을 발전 비중을 7.1%까지 늘리겠다는 구체적인 안도 좀 제시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반응은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030년까지 경제 파급 효과는 약 47조 원 정도까지 될 걸로 정부는 발표를 했고요. 고용 창출이 9만 8천 명 그리고 온실가스 2,800만 톤 감축 효과를 기대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올라왔고 최근에 또 이제 이 빈살만 이 왕세자가 또 방한 관련된 이슈가 되면서 이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수소로 약간 시장이 옮겨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난 2일 진행된 한 사우디 에너지 장관 에너지 공급망 협력 방안 논의에서 수소 활용 강점이 있는 한국 그리고 생산에 강점이 있는 사우디 간의 수소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또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최근에 수소 관련 이슈가 좀 부각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수소 이야기는 저희가 이전에 한 2주 전이었나요? 나승두 연구위원과 함께 SK증권 나승두 연구위원과 함께 집중 분석해본 적이 그랬었군요. 있었거든요. 네. 그 내용을 보시면은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것들이 쭉 대세로 이어지면 플러스 알파로 수소가 같이 따라간다. 그러니까 관련해서 그쪽 에너지가 나오면 그거를 뭐 수소로 같이 하고 뭐 이런 구조가 있더라고요. 저는 자세히 설명 못하지만 여러분들 못 보신 그렇습니다. 분들은 그 내용 보시면 아 신재생 에너지가 가면은 수소가 함께 플러스 알파로 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를 장기적인 그림으로는 그려보실 수 있을 딱 겁니다. 30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수소 종류도 굉장히 여러 가지 있죠. 네네. 뭐 그레이수소, 그린수소 맞아요.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와. 그 중에 가장 이제 우리 차기 정부들이 이제 노리고 네. 가장 이제 가야 될 길로 보고 있는 건 그린수소, 그쵸. 즉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진 수소. 네. 어떻게 만드느냐? 태양광 혹은 이제 풍력을 이용해서 발전된 그 전기로 그렇죠. 물을 수전해 합니다. 그렇죠. 수전해라는 게 이제 물을 전기 분해한다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수소가 생겨나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그걸 그냥 배터리용으로 전기 담아서 그냥 나중에 쓰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수소로 담아서 그 수소로 나중에 이제 필요할 때마다 다시 네. 이제 전기를 발전해 쓴다.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잘하시는데 네. 예 점점점 고맙습니다. 네. 네. 매매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싸게 사서 아하. 비싸게 파는. 그러나 주식은 말이죠. 네. 타이밍을 사는 게 아니라 타임을 사는 겁니다. 맞아요. 이 말은 맞습니다. 근데 네. 타임을 너무 오래 잘못 사셔가지고 네. 1, 2년으로 주식 생활 하지 않습니다. 저는. 네, 길게 가겠습니다. 제발 부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플러스가 되기를 손모아서 네.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 네. 관련해서는 이번에는 또 우리 정프로님 좋아하시는 풍력. 풍력. 네. 풍력. 예, 뭐 메리츠증권에서 CS 윈드 관련된 이슈가 좀 나왔는데요. 뭐 네. 중간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리포트리. 뭐 미국 풍력 시장 성장성 높게 평가 중이다. 네. 사실 풍력과 뭐 원자력 뭐 이런 부분들은 어제도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네. 역사적으로 이제 풍력 PTC 이제 프로덕션 텍스 크레딧 시행이 되면 설치량이 반등했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뭐 내년에도 수주 확대 기대되고 24년에 성장 그림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리포팅이 됐습니다.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 PTC 시행 및 일몰에 따른 미국 풍력 설치량 추이인데요. 이 보시면 이 PTC 그러니까 프로덕션 텍스 크레딧이 이제 시행이 되면 굉장히 많이 풍력 관련된 설치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확연히 보입니다. 최근에 역사적으로 좀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리서치 센터에서는 메리츠 쪽에서 이렇게 이제 근거 자료를 냈는데 이거 보시면 확실히 이제 늘어나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대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 중간 선거가 이 관련해서 크게 미칠 영향은 없다라는 거고요. 공화당이 3분의 2 이상의 좌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제한적이고 거기다가 인플레이션 대응 같은 부분들은 사실은 초당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이게 뭐 어느 당이 됐든 이게 급격하게 반대로 바뀌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그 베스타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풍력 관련해서 네. 글로벌 회사인데 여기가 밸류에이션이 한 29배, 30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CS 윈드 같은 경우도 내년 기준 PER이 28.6배니까 이제 룸이 단기적으로 봐서는 룸이 많이 남아 있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좀 길게 본다면 이게 또 어떻게 올라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좋은 분위기로 갈 수는 있지만 좀 길게 보시자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또한 이제 최근에 풍력 에너지 비중 확대 기대감이 사실은 이게 좀 더 큰 것 같아요. 국내에서도. 왜냐하면은 2030년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조정을 정부에서 했는데요. 어제도 잠깐 언급이 드렸지만 태양광 대 풍력 발전 비용을 현재 87대 13에서
60대 40으로 풍력을 굉장히 많이 늘렸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이슈가 비중 조정이 이렇게 나오면서 태양광보다는 풍력 쪽에 좀 더 좋은 정책으로 보이니까 풍력이 최근에 여기에 대해서 또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풍력이 이제 설치하는 것도 비용이 사실 많이 들고 그 설치를 하려면 이제 뭔가 이제 주변 네. 시민분들의 동의도 얻어야 되고 하는 그런 게 좀 어려워서 설치 자체가 좀 더뎌지고 있는 뭐 한 1, 2년 동안 설치가 답보 상태에 빠진 지역도 많다고 해요. 육지 지역은 특히나 더 그런 민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기도 하고 해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근해 쪽에는 또 아무래도 이제 어업이나 뭐 이런 거에 또 영향을 그렇죠. 준다고 해서 어민들이 또 반대하시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과연 이 2030 40% 비중이 채워질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정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비중 자체는 우리의 이제 방향성, 목표, 지향으로 우리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2030, 40 요걸 이제 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때 40%를 넘긴다 이 생각을 우리 하면 안 된다는 거죠. 40을 향해 가겠죠. 그러나 40에는 미치지 못할 것 그리고 이제 그것이 꼭 그렇게 못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원래 이제 그 목표는 이제 그렇게 두고 정부에서 나오셨습니까? 저요? 네. 네, 정부도 정부의 정책도 정부의 행정도 잘 이해하는 것이 또 투자에 도움되지 않겠습니까? 친정부적이시군요. 거의 모든 걸 다 이해는 했는데. 그러니까 이해는 정말 잘하시고 정리도 정말 잘하세요. 근데 이게 숫자를 손가락을 바꿔야 되나? 문제는 이미 산 지가 오래됐다는 거죠. 이해는 최근에 하신 거 아닌가요? 저요? 아, 예. 선 이해 시기는 어떻게 후투자가 되시나요? 아니라 아, 예. 먼저 그거 투자해놓고 약간 좀 맞아요. 예. 저도 사셨을 때가 아주 오래됐고 물려가지고 이해는 공부한 최근에 스타일. 하신 그것도 뭐 그렇고 그런 일단 스타일이라서. 사고 나야 또 그 종목에 관심이 가잖아요. 내가 마이너스 나니까 내 발에 불똥 떨어져서 그렇죠, 왜 그렇죠. 이러지? 네. 그러면서 사실 사기 전에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겠습니다만 공부가 잘 안 돼요. 내 것도 아닌데. 근데 이제 내가 직접 사서 물려보면 아 이런 일들이 있구나. 이래서 물렸구나. 이게 이제 훨씬 더 잘 와닿는 거고. 까먹질 않습니다. 그 물려서 공부하면 까먹질 않아요. 그냥 공부하면 맨날 까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풍력 쪽에 또 이렇게 척 박사가 됐습니다. 씁쓸한 결과를 맞이했지만 언젠가는 플러스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모와 네.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에너지 얘기 오늘 많네요. 원전 얘기도 또 있고 네, 있었어요. 뭐 사실 이제 그 상원 쪽에 그 공화당 압승이 안 되고 이제 민주당 쪽이 올라오니까 결국 네. 이제 신재생 쪽에 방점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에너지가 좀 빠지고 신재생 쪽이 오늘도 방점을 찍었는데 요즘에 그 산업통상자원부가 아주 열일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 사우디와 수교 60주년을 맞아서 10일 날 오늘이죠.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사우디 투자부와 함께한 한국과 사우디 비즈니스 워크숍 개최가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여기에 참석한 칼리드 알팔레 사우디 투자부 장관이 사빅, 그다음에 네옴, 사우디 산업투자공사 등 사우디 주요 기업의 초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뭐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뭐 투자를 요청했다 이렇게 좀 알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따르면 투자 유치 금액은 한화로 한 14조 6,400억 정도의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사우디 쪽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뭐 대명 에너지 이런 종목들로 좀 움직이기도 했는데 또 원전 업종 같은 경우도 전일 같은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전 수출 전략 추진단 회의를 또 개최를 하면서 관련된 수출 컨트롤 타워인 원전 수출 전략 추진위원회를 실무 조직으로 그리고 추진위 운영을 제안하면서 세부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 수립이라든지 성과 점검을 했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뭐 한수원이 약 9조 원 규모의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관련된 그 원전 건설 수주전에 뛰어든 것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뭐 기존 원전 2개까지 현대화까지 하면 합산 뭐 수주 규모가 11조 원 정도가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주 성공 기대감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이제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 수주가 또 만약에 루마니아 쪽에 수주가 된다고 하면 그 외에 체코나 불가리아, 카자흐스탄 등의 동유럽 원전 시장 진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는데 사실은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이 대부분 동유럽 쪽에 현재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루마니아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수주 사업으로 좀 언급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가시적으로 나온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체코, 불가리아, 카자흐스탄 이 동유럽 쪽의 추가적인 수주의 기대감도 네.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연쇄적인 부분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네. 동유럽 쪽 원전 진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예를 들어 그냥 일반 서유럽 원전 진출이라든지 이렇게 일반적으로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 제가 첨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죠? 동유럽은 그 해당 정권과 얼마나 잘 관계를 맺느냐가 사실
기술이 얼마나 더 혹은 뭐 가격을 얼마나 더 싸게 이거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라인이 거예요. 필요합니까? 네, 이 동유럽 쪽 특히 이제 뭐 스탄 국가들은 네.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정치를 잘해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 기업들 가운데도 그런 관계를 잘 맺고 있는 회사들 이런 거 위주로 좀 살펴보시는 게 더 필요하다. 예를 들면 똑같은 기술에 더 저렴한 게 있으면 당연히 그걸 선택할 것 같지만 그쵸. 꼭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물려 계시니까. 다 물려보면 알게 됩니다. 자, 손에 이렇게 물림 자국이 굉장히 많은 우리 정프로님. 그래서 긴팔을 많이 입으십니다. 호랑이도 이렇게 물지는 않을 겁니다. 자, 정유주 이번에는 좀 웃으셨어요. 정말 안 웃으시는데. 호랑이 터졌어요. 아니 근데 그 웃음이 참. 한심한 웃음. 아유 참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한심하다뇨. 아유, 예. 그런 생각을 정유주 하진 않습니다. 국제유가 좀 많이 하락했죠? 네, 이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가 뭐 지난밤에 뭐 3.08달러 급락하면서 네. 3.46% 빠졌습니다. 85.83달러. 그러니까 최근 보면 한 80달러에서 90달러 요 사이에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4일로 끝난 한 주간 원유 재고가 미국 쪽에서 전주 대비 390만 배럴 증가하면서 4억 4,080만 배럴 기록했습니다. 이게 시장 예상치가 20만 배럴 감소였기 때문에 상반된 수치가 나오면서 이제 유가가 좀 빠졌고요. 아시다시피 최근에 뭐 중국의 고강도 방역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신규 감염자가 이제 광주를 비롯해서 밀집한 대도시에서 지금 막 치솟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에 관련된 뭐 락다운 그리고 원유 수요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뭐 빠질 수 있다. 원유 수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진행되면서 네. 정유나 이런 쪽이 조금 조정을 받았던 하루였습니다. 네. 원격 진료 우리나라에서 이런 관련한 모멘텀이 불 수 있을까요? 근데 뭐 이게 이제 사실 얼마나 이제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느냐 부분도 조금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긴 네. 합니다만 뭐 보건복지부가 뭐 현재 이루어지는 비대면 진료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걸로 오늘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비대면 진료 금지 조항을 일부 허용한 법안이 제출되면서 관련 논의가 좀 구체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려지는데 정부도 이미 이제 내년 6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뭐 공언한 상태로 알려져 있어서 네. 아마 좀 제도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가시적으로 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동 3사 같은 경우도 원격 의료를 비롯한 뭐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이동 3사들이 상당히 또 공격적으로 지금 지정을 하고 있어서요. 사업 진출에 좀 속도가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뭐 지난 2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도 이 관련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알려져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뭐 강병원, 최혜영 의원도 지난해 비대면 진료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를 했기 때문에 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내년 6월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공언했다는 점에서는 시기적으로 어쨌든 좀 구체화된 시간이 좀 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쿠팡 관련해서도 오늘 좀 이슈가 있었죠? 실적이 네, 네. 뭐 사실 우리가 뭐 쿠팡이 이제 상장했을 때 네.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몇 천억씩 적자가 나는 회사를 어떻게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을 할까? 그러니까 국내에는 상장을 못 하니까 이제 미국은 가능하다. 그쵸. 뭐 이렇게 갔다고 볼 수 있겠고 상당히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이제 상장이 되면서 좀 논란이 사실 됐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꽤 또 많이 많이 빠졌죠. 빠졌었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랬는데 쿠팡이 분기 흑자 소식을 들려왔습니다. 표를 가져왔는데요. 이게 3분기 관련된 쿠팡 실적입니다. 미국 쪽에 상장이 돼 있어서 영어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네. 쿠팡 관련된 이 관련된 레비뉴 이 관련된 한국어 기사도 많았어요. 네 그렇지만 제가 일단 미국으로 된 걸 좀 있어 보이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3%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갖고 왔는데 어쨌든 3분기 관련된 흑자 소식인데요. 이 쿠팡이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외에서 주가가 8% 이상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3분기 전사 에비타 그러니까 흑자죠. 이 부분이 보이고요. 2분기에 3배 수준까지 에비타가 올라왔고 엄청난 수익성 개선세가 이번에 3분기에 보여준 겁니다. 전사 GPM 그러니까 이제 그 실 순수익 마진율이 전 분기 대비 130bp 그러니까 1.3% 정도 개선이 됐고요. 전사 에비타 마진은 3.8%까지 기록하면서 전 분기 대비 250bp 그러니까 2.5% 정도 개선이 됐죠. 쿠팡의 3분기 영업이익과 에비타는 하나로 각각 영업이익은 1,035억 원 그리고 에비타는 2,606억 원 수준이니까 과거에 뭐 몇 천억씩 적자가 내던 부분에서 상당히 턴어라운드가 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매출 성장률이 아닌 이익 규모 면에서 국내 대형 유통업체를 위협한 수준까지 성장한 걸로 3분기에 대한 평가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수익성 개선 추세라면은 내년에는 국내 일부 대형 유통업체의 이익 규모를 넘어설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지금 분석이 되면서 상당히 좋았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오늘 뭐 국내 주식이 오른 이유하고 이제 매칭이 되는 건 사실 아닙니다만 쿠팡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물류업체들이 주가가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뭐 KCTC라든지 네. 동방 이런 물류 관련 업체가 쿠팡 때문에 덩달아서 올랐는데 이게 뭐 연관이 있다고 막 나오긴 하던데 쿠팡이 근데 물류를 뭐 담당한다. 실제 연관이 어떻게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관련주로 언급되는 네. 이제 그런 네. 쪽인데요. 이것도 아마 테마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쿠팡이 네. 월회비가 원래 기존에 2,900원인가 그랬었잖아요. 근데 6월부터 그거 올렸거든요. 아 쿠팡 멤버십 그거. 네, 그게 4,990원으로 네. 올렸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쿠팡 없으면 못 살거든요. 정말 많이 주문을 해서 혹시 두 분은 가입하셨어요? 저도 이제 쿠팡 네, 하고 저희도 있습니다. 쿠팡 쓰고 있고 네. 이제 네. 쿠팡 플레이를 보려고 또 많이 하죠. 아, 쿠팡 플레이 컨텐츠라든지 뭐 손흥민 경기라든지 네, 이런 네.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어떤 인입 효과, 그러니까 그 소비자들을 나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잡아놓는 효과가 있고 컨텐츠가 다양해지고 뭐 독점 컨텐츠가 많아지면 이제 네. 또 나중에 가격 상승을 충분히 멤버십에서 올릴 수 있는 네. 그런 뭐 여지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두루두루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쿠팡이 보면 요즘에 이제 가격 비교를 좀 해보잖아요. 아, 가격 비교 항상 해야죠. 전 네이버 키고 쿠팡 키고 다 켜봅니다. 그러면 쿠팡이 좀 안 싸지 않습니까 혹시? 안 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아, 사실 그래요? 어떨 때는 오프라인이 싼 것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지금 정말 빨리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럴 그냥 땐 이제 몇백 원 하는 더 거잖아요. 내고 그죠? 쿠팡 시키죠.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예전에는 보면 쿠팡이 최저가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개 찾으면 네. 최저가에 쿠팡이 한 3, 4개 정도가 늘 있었던 것 같은데 그쵸. 요즘은 보면 약간 쿠팡이 좀 한두 개 정도 내지는 아예 없을 때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개인적인 느낌이긴 합니다만 서서히 약간씩 수수료든 가격이든 이걸 좀 올리고는 올린다. 있구나 느낌이 좀 듭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워낙 간편하게 해놨으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가고는 있습니다만 그 차이가 500원 미만이면 그렇죠. 뭐 그 정도면 이제 저도 괜찮죠. 인정하는데 그게 만약에 한 앞자리가 달라지면 뭐 앞자리가 달라진다든지 아니면 비율로 따질 때면 한 10% 이상 이렇게 차이가 네. 난다면 서서히 저도 고민하게 이제 되죠. 또 고민하게 되거든요. 과연 그 벽을 쿠팡은 어떻게 넘어갈 네. 것인가. 이것 때문에 사실 기사화된 것도 많았잖아요. 그 회원 오히려 로켓와우 회원이 더 비싼 경우도 있고 지역별로 또 다른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걸로 기사화되기도 했었는데 예, 쿠팡 관계자분 계시면은 클리어한 이제 가격. 쿠팡이 좀 장점은 이제 취급하는 취급 물량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쵸. 예를 들어서 뭐 저희들도 쿠팡도 쓸 때도 있고 뭐 음식료 살 때는 또 오아시스라든지 이런 것도 쓰기도 마켓컬리도 하고 뭐 쓰고. 네이버 쇼핑도 같이 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쿠팡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이제 공산품 중에 이 취급하고 있는 공산품의 그 수량 자체가 오늘 네. 압도적이거든요. 뭐 그런 부분은 장점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각 사이트마다 장점을 따라서 뭐 취사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앞으로 이제 사실 이번에 가입 그 월회비를 6월에 올려서 3분기 요것 때문에 조금 좋아지려나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영업이 흑자 전환 소식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과연 4분기는 어떻게 될지가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는 이 FNF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불황도 없어요. 네. 뭐 최근에 또 우리가 뭐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많이 또 아시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FNF 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급등을 보였는데 결국 이제 이게 그 패션 브랜드 NBL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여기 관련된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실제 뭐 불황이 거의 없습니다. 표를 하나 도표를 가져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중국의 MLB 매출액과 출점주 추이 전망인데요. 이게 최근에 뭐 경기가 좋다 안 좋다 말도 많지만 계속 우상향이고 공격적인 증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출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 등 해외 시장에 올해 국내 패션 기업 중에 최초로 판매액을 1조 2천억을 돌파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FNF 같은 경우도 또 이제 별도로 오늘 FNF 홀딩스도 좋았는데 FNF 같은 경우가 이제 3분기 매출이 4,417억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4% 급등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5% 급등했습니다. 순이익은 1,09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또다시 54% 급등하니까 또 배당도 많이 줄 것 같거든요, 연말에.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좀 주가들이 좋았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여기에는 FNF 패션 사업부 내에는 뭐 디스커버리라든지 MLB, 그 다음에 MLB 키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만만하지 않게 잘 팔리고 있고 또 선호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이죠. 그리고 이제 FNF는 중국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7개국
태국에서 사업 전개 중인데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어떤 전개를 하면서 내년에는 필리핀과 캄보디아, 뭐 인도네시아 시장 추가 진출인데 뭐 여기에 구매력이나 수요 관련된 파급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살 수 있는 정도의 수요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전 세계 사업장을 아시아 쪽에 확대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라 네. 어떤 캐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확장되고 있는 모습이 분명히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네. 중국 분들이 처음에 그 모자가 MLB 모자가 되게 화려한 모자가 많았거든요. 이렇게 스냅백 그거를 정말 줄 서서 한 20개씩 면세점에서 사간다라는 얘기를 몇 해 코로나 전부터 들었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인기가 많을 줄이야 저는 매장 가서 좀 느꼈던 게 매장에서 중국어로 그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그 아울렛 되게 큰 데를 매장에서 구경했었는데, 네. 중국어로 온라인 판매를 네, 해요? 네, 매장에서 MLB 매장이었어요. 아울렛 매장. 거기서 그 뭔지 모르겠지만 중국어로 라이브 커머스 같이? 라이브 커머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 와, 진짜 중국이 인기가 이렇게 많구나라는 거를 새삼 실감을 했습니다. 중국도 신기합니다. 미국이랑 그러니까요. 그렇게 사이 안 좋다고 하는데 애플, 나이키, 이 MLB MLB. 모자 그런 걸 진짜 이렇게 또 신기했어요. 좋아하셔. 실제로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과 FNF의 실적 비교해 보면 FNF가 진짜 월등하게 중국 매출이 높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주가가 또 많이 오른 부분도 있으니까 관련 부분 참고해 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또 생겼어요. 네, 뭐 이건 뭐 단순한 테마성인데요. 뭐 강원도와 철원군에 뭐 8일과 9일 날에 이 철원군 소지의 양돈 농가에서 모돈 9마리가 폐사되면서 이제 이 이슈가 벌어졌고요. 전체적으로 9월 춘천에 이제 양돈 농가 이후에 52일 만에 또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벌어지면서 5,500마리 정도 된 돼지를 살처분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9일 오후 11시 30분부터 24시간 동안 경기 북부나 강원 북부 지역 쪽에 돼지 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등의 일시 이동 중지 명령까지 벌어졌다고 해서 역학 관계가 뭐 나올 수 있겠지만 이건 뭐 항상 한 번씩 이제 튀어나오는 뭐 테마이기 때문에 그런 관련돼서 단기적인 이슈로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엔 맞아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말고 아프리카 TV?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이어서 아프리카 TV입니다. 자, 가져온 그 사진을 하나 띄워주시면요. 이렇게 뭐 쭉 긴 글이 써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트위치가 한국 시장에 올린 글입니다. 트위치가 한국 시장의 사업을 축소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아프리카 TV가 좀 반사이익을 네네. 기대하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TV의 반사 수에 관련된 부분들이 부각이 됐는데요. 트위치가 또 이제 뭐가 문제였냐면 스트리머들에게 지급하는 구독 수익률의 분할 비율이 삭감된 건데요. 스트리머들 불만이 당연히 고조될 수밖에 없죠. 기존 구독 수익률은 70대 30으로 스트리머가 70을 가져가고 트위치가 30을 가져가는 구조였습니다. 근데 하지만 구독 수익률이 총 10만 달러, 그러니까 1억 4,430만 원을 넘는 특정 상황이 되면은 5대5로 정책이 바뀝니다. 오히려 좀 크게 자주 잘하는 그런 스트리머한테는 돈을 많이 덜 준다는 거네. 네, 그러니까 해당 정책이 2023년도 6월 달부터 적용될 거로 보이니까 불만이 계속적으로 쌓일 수밖에 없고요. 아프리카 TV랑은 반대네요. 아프리카 TV는 네. 더 이렇게 많이 팬들이 주나요? 있고, 예, 많이 할 때마다 오히려 뭐 스트리머에게. 등급에 따라서 스트리머한테 더 많은 비중으로 돈을 그게 좋죠. 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는데, 자, 다음 사진을 좀 보시면 최근에 어떤 동향이 좀 보이십니다. 2021년 하반기 인터넷 방송 앱 설치 기기수 증감률을 보여주는데 보시죠. 트위치가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왜 그런 거죠? 예, 그리고 아프리카 TV는 쭉쭉쭉쭉 좀 별로 줄어드네요. 좋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줄이지?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2021년 하반기 인터넷 방송 앱 월간 활성 사용자 증감률인데요. 트위치는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 꾸준하게 한 8% 언저리에서 계속 유지가 좀 되고 왔고요. 뭐야? 아프리카 TV는 이제 쭉쭉쭉 마이너스권으로 많이 내려왔죠. 아프리카 TV가 성적이 계속 안 좋은데요? 트위치가 네. 더 잘 되는데 왜? 뭐 작년 하반기 이슈입니다. 올해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어쨌든 좀 많이 이제 아프리카 TV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봤을 때 많이 이제 좀 좋지 못한 환경으로 같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늘 이제 트위치가 한국 시장의 사업을 축소하거나 뭐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리머들의 어떤 불만 사항 이런 것들이 고조가 되면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프리카 TV 쪽에 반사이익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시장은 분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TV가 오늘 좀 두각을 나타냈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는 우리 박 부장님의 전문 영역이죠. 미용 기기.
네. 네. 전문 용어보다는 이제 주식을 위한 뭐 저희 관심도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고요. 그 특히 이제 뭐 미용기기가 오늘 좋기도 했는데 특히 이제 클래시스 같은 경우가 이제 주력 제품의 국내 판매 증가라든지 특히 이제 소모품 판매가 확대되면서 상당히 좀 오늘 예상을 사회하는 3분기 실적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좋았는데요. 자, 그 다음에 그림을 좀 보여주시죠. 최근에 이제 신한투자증권에서 갖고 온 그림인데요. 미용 의료기기 수출액 추이입니다. 보시면은 꾸준하게 쭉 올라오다가 2021년 하반기부터 살짝 주춤하다가 22년 중반 이후로 다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출 추이가 상당히 좀 좋게 이제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브라질향 수출액 추이인데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죠. 브라질 분들이 미용기기 네. 많이 쓰시나 봐요. 그 의외로 한국의 미용기기 수출이 남미 쪽에 굉장히 많습니다. 음. 남미 쪽에. 그래서 이쪽의 수출 비중이 늘어나고 네. 일본 쪽도 국내 미용기기 관련 수출이 상당히 좀 최근에 올라오고 있어서 전반적인 의료기기 수출액 추이도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남미 쪽에 브라질 쪽에 특히나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 미국 쪽도 성장하고 있고 또 이제 제가 오늘 자료를 못 가져왔습니다만 이 소모품 판매주 비중이 늘어납니다. 그게 중요하죠. 네, 장비를 많이 깔고 그다음에 소모품 비중이 늘어나면 네. 전체 이익률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카트리지 같은 게 많죠. 네. 팁 같은 게. 네. 그래서 이제 일부 이제 뭐 써마지나 뭐 이런 것들은 이게 오리지널 팁이냐 아니냐 그것도 중요하죠. 예, 시술 받는 분들이 오리지널 팁을 달라고 그래요. 시술 받고 난 다음에. 무슨 말씀인지 잘 팁이 모르겠죠. 뭐예요? 그게 이제 뭐 레이저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뭘 붙여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본인도 모르는 거. 네. 그거 맞죠? 붙여갖고 이렇게 띵띵띵 쏘는 게 있어요. 네, 네. 이 슈링크 이런 예, 거.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오리지널 그 팁인데 아닌지 그거를 네. 맞고 난 분들이 재사용 그 1년 팁인지. 번호, 1년 번호가 있는 그 팁을 오리지널 달라고 갖고 간대요. 네. 그게 그래야 내가 맞는 게 재사용 새 건지 팁인지 아닌지. 새 건지 아니면 뭐 재사용 팁이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잉크 카트리지 같은 거예요? 뭐 좀 쉽게 생각하면 뭐 그냥 이해는 그게 좀 빠를 수도 있죠. 뭐라고 좀 설명해야 다른가? 되는지. 네. 본인 그렇습니다.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안 받아봤어요. 저는 아, 이게 안 약간 받아봤- 탄력 이런 거 관련한 기기 슈링크 관련한 네. 회사더라고요. 근데 저도 오늘 이 리포트를 보면서 와 이걸 이렇게나 많이 쓴다고 하면서 이렇게 읽어봤는데 아직 저는 받아보지 않아서 보니까 되게 받아보고 싶은 생각이 네, 뭐 많이 슈링크는 들었습니다. 가격을 많이 내렸고요. 슈링크 유니버스는 뭐 20만 원대 초반 정도 형성돼서 좀 이래요? 비싸게 공고되고 있고요. 네. 유니버스는 또 뭐예요? 새로 나온 신제품입니다. 아 그게 네. 안 아프다고 저번에 말씀해 주신 네, 거. 유니버스는 비싼데 안 아파요. 그래서 아. 단가를 올리는 효과가 와 있고요. 이런 데가 뭐 가능하다니. 제이시스 메디칼은 이제 또 이제 뭐 포텐자 이런 것들이 있죠. 포텐자. 네, 그것도 아프지는 않습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탄력에 좋다고 합니다. 네, 저는 네. 뭐 강 작가님 때문에 이걸 알게 된 거죠. 왜 갑자기 강 작가님을 그분이 저를 초대해서 데리고 가지고 강 작가님 받으세요? 네, 슈링크 이런 거? 매월 그 아, 관리를 받습니다. 그분은 받으신다고요? 네. 피부에 쓰는 돈이 60억 중에 아마 한 10억 정도 되십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 같이 콘트를 하시는 그 피부과 원장님이 계셔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관리를 해주신다고 콘트 합니다. 얘기하면서 네, 그래서 제가 슈링크 초대 받아서 한 번씩 같이 맞고. 한번 에, 해본 적이 있습니다. 훌륭한 모임입니다. 네. 자, 미용 기기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가 게임 관련해서도 한 기억 가지고 오셨네요. 네, 뭐 오늘 사실 펄어비스가 급락을 했어요. 음. 뭐 그래서 좀 8% 이상 빠졌나요? 일부러 가지고 8%? 오신 거죠? 아니요. 우리 일부러 갖고 온 건 정프로님 아니고요. 종목이잖아요. 아니 8%가 빠졌다고요? 그 정도 빠진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이거 모르겠지만. 뭘 이렇게 잘못했다고 얘가? 네. 뭐 그런데요. 뭐 하여튼 이제 그 빠진 거는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실적이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신작 개발에 대한 불확실성이 불거진 겁니다. 그래서 붉은 사막의 개발 완료 예상 시점이 2023년 하반기로 좀 미뤄지는 분위기예요. 내년 하반기요? 예. 그리고 이제 출시 일정이 그것도 좀 미정인 분위기입니다. 어. 그래서 표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펄비스 게임 런칭 현황과 향후 런칭 일정 정리가 이제 이베스트 주전권의 리서치 센터에서 갖고 왔는데요. 보시면 검은 사막 모바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사실은 2022년 2분기 이제 론칭이 4월 달에 됐는데요. 다소 좀 이제 그 조금 흥행이 조금 안 된 걸로 이제 분석이 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붉은 사막 글로벌 이 부분도 2024년 론칭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이것도 이제 론칭 일정이 계속 연기가 됐습니다. 2020년 말에서 21년 쭉쭉쭉 연기되고 계속적으로 론칭이 연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론칭 가능성인 게 좀 도깨비라든지 플랜 8, 그다음에 블랙 클로버 이런 것들이 계속 론칭이 대부분 다 좀 미정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의 우려가 불거지면서 3분기 실적이 호실적이 나왔지만 오늘은 다 좀 좋지 못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아니 우리 정부론이 길게 가실 거잖아요. 아니 그냥 하지 맙시다. 펄어비스 게임이고 뭐고. 길게 가실 뭐 거니까. 만들 생각이 없구만 지금 보니까. 아니 게임 언제부터 하고. 만든다고 해갖고. 아 그리고 저 그거 뭐야 그 도깨비 어떻게 돼? 도깨비. 도깨비
빨리 저 얘기해 보세요. 도깨비. 펄어비스. 그러니까 누구한테 도깨비 거기 위에 보이시죠? 표에 보시면 보이시잖아요. 네? 도깨비가 2025년 런칭 가능성을 보고 내후년에 있습니다. 내후년도 아니네요. 25년? 3년 뒤에.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아유. 분석에 의하면 25년 런칭 가능성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래서 예, 붉은 사막 런칭 이후에 1년 뒤에 런칭할 가능성이 높다니까 상당히 시간이 좀 많이 연기된 것 같습니다. 근데 아유. 여기 이제 개발자분들이 많이 힘드신가 봐요.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구축하는 게 어려우신가 봐. 한번 방문 좀 하세요. 펄어비스에? 네. 나 이게 좋게는 못 들어갈 텐데 거기. 나쁘게 들어가도 괜찮죠. 괜찮아요? 주주니까. 아니 이걸 내가 11만 네? 11만 얼마였나? 그것도 내가 13만 얼마에서 빠져갖고 더 사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13만 얼마에서 빠졌길래 아 그때 한참은 도깨비만 네. 이때거든요. 그래갖고 오케이. 요 정도면 뭐 10만 선까지만 지켜주고 그 위로 올라가는 거에 한번 베팅해 보겠다. 이러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4만 원이 깨졌네.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추정한 표기 때문에 근데 출시 이것도 일정은 또 사실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회사 겁니다. 관계자 마의 담당자한테 물어본 뭐 거 뭔가 아닐까요? 이제 좀 뭐 이렇게 취재를 회사 했겠죠? 쪽에 뭐 체크는 했겠죠. 일부 체크는 했을 것 같은데요. 펄어비스 본사가 어딥니까? 펄어비스 본사요? 네, 한번 우리 저 찾아보도록 여도은행 거 하겠습니다. 좀 찾아주시고요. 네. 예, 다른 네, 뭐 특별한 다 말은 하셨습니다. 없고요. 이걸로 이제 마지막으로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조만간 한번 본사 방문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펄어비스 지금 신사옥 신사옥을 샀네요. 지금 신사옥을 살 때요? 이 가운데 신사옥을 샀다. 12주년. 지금 주식 지금 4억 살 때 지금 네. 게임이 안 나오고 있는데 주소가 안 나오네요. 근데 펄어비스 어딨니? 네, 제가 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8%가 넘게 빠졌어 오늘.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게임 투자자분들이 또 많으시니까 거기다가 지금 오늘 아마 이 코인 관련된 영향도 좀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게임 업계 당연히 전체에. 그렇죠. 게임 네. 업종은 코인과 연동해서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뭐 네, 네. 여러 가지 네오위즈가 이제 뭐 콘솔 게임이 나오면서 좀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졌지만 위메이드나 이런 것들 관련해 것도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잖아요. 위믹스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노이즈로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양에 있네요. 안양. 알겠습니다. 안양에 있습니다. 자, 과천에도 아마 있는 것 같은데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제가 파악해갖고 그 게임 개발 총 담당자분과 함께 사옥 좋네요. 나눔 마켓도 하고. 한번 점심 식사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내드려야죠. 네, 우리 박근영 부장님 오늘도 아주 탄탄한 자료 조사 또 쉬운 설명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내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강박 브라더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